가 있습니다. 들머리를 가장 먼저 보시면 창기파랑가는 사실 중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해독 부분이나 아니면 문학적 해석을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상당히 또 문학적인 관점에서의 표현들이 많아서 그게 상당히 작품의 우수성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비유를 활용한다든지 상징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수성을 인정하는 거지만 사실은 또 해독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참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는 게 창기파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또 유일하게 이 19채 향가 가운데서 끊어읽기가 다른 방식으로 끊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5, 3, 2 이렇게 끊거나 아니면 3, 5, 2 이렇게 끊거나.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다른 공식에서 다른 모든 19채 향가에서 유지되던 이 공식을 여기서 깨트리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은 창작 배경에 관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경덕왕은 그 당시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임금이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전제왕권이 쇠퇴를 만들어 버린 그러한 면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경덕왕이 일단은 충담사를 모시면서는 위의를 함께 갖춘 분을 모시다가 처음에는 다른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을 내치고 다시 충담사를 모시는 그러한 장면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303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노한 옷차림에 삼태기를 지고 오던 충담사를 모셔서 안민가를 청하는 장면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창기파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말고는 사실 창기파랑가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참 해독에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30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경덕왕이 충담사에게 창기파랑 상례가의 뜻이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니 또 겸손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고 저는 이것이 창기파랑가 내용의 이 일부와 상당히 관련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 논지를 잡았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기의 심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음의 갓을 쫓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마음의 갓을 쫓는 것과 기의 심고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5페이지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306페이지 구절풀이로 들어가면 이 작품의 해독이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들이 양주동 해독과 김한진 선생님 해독이 있는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306페이지 해독 부분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열치매라고 까맣게 칠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젖침에 구름 장막을 이라고 풀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타난 다리라고 풀이를 하고 계신데 김한진 교수님은 또 다르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느껴곰 바람에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줄은 이슬 밝힌 다리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향찰 원문을 보시면 오열, 이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은 글자를 놓고 서로 다른 풀이가 있어서 사실 중등학교의 학생들하고 딱 청소년기의 일을 다룬 것 같아서 이 작품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또 교과서에도 자주 수록되는 단골로 나오는 것이지만 이렇게 달라서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저는 오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오열하면 목매다라고 풀이하거나 아니면 소리내어 울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본 이 향가 작품들 가운데서는 열침에 이렇게 소리로 읽어버리면 여롬에 이렇게 풀이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앞에 오열, 열오라고 하면 사실 의미상으로 풀어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일단
3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오열의 예를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첨이라고 할 때 이는 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라고 하는 뜻도 있어서요. 308페이지에 보니까 그 밤이라고 한다거나 그때라고 할 때 이야 또는 이시라고 쓰고 있어서 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308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주장이기는 한데요. 이 울며라고 하는 것들이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문처럼 이 비유가 아닐까 하는 이 주장을 지금 제기해 보는 순간입니다. 6페이지 예문 6번과 7번, 8번을 보면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놓고 오열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 작품을 첫 구절을 해독해 나간다. 그래서 309페이지에 보면 우러 흐르는 물에 칼을 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오열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에는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고 이 해독을 해왔던 것을 저는 좀 다르게 지금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309페이지에 보면 흰 구름이 쫓아 떠간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은 뒤에 나와 있는 요 구절 안지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 난맥입니다. 저도 사실은 국학자들께서 해놓은 연구들도 좀 보고 했지만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했는데 저 또한 여기서 분명히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양주동 박사는 이 부분을 의문으로 본 적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인 가설은 사실은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라는 의미나 아니면 그런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라고 풀이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많은 국학자들께서 그런 예에 대해서 막 뭐라 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0페이지 보시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사시팔릉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요 향차를 또 양주동 박사님과 그 다음 김한지 박사님이 서로 다르게 읽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파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파란이라고 기존에 풀이를 해왔었는데 그것도 소리를 그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팔이라고 하는 것이 나눈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이 나누어진이라고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모래가 나누어진 모래톱을 설명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쭉 반영하면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달이 311페이지 한 10번째 줄 정도입니다.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가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안지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 흰 구름 쫓아 떠나가서 모래 가른 물가에 빛이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생략되고 달이 거기에 비추어져 있는 서경적인 모습을 설명한 곳이 거기까지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해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기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크게 해독이 달라지는 부분은 사수사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첫 구절의 사수사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거를 이수라라고 표현해서 소리로 읽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뜻으로 읽어버리는 경우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12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의미로 봤을 경우에는 수련처도 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숲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1호천이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12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1호천리라고 되어 있는데 향철 해독의 방식이 맨 앞에는 대체로 이 의미사를 가지고서 의미로 읽어서 1호를 21자로 보아서 이것을 21자로 보면 수모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모네리가 되는데 이것은 이임수 선생님이 경주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것을 20
스무네리라고 하는 지명으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답사도 다녀왔는데 완전 자갈벌이 있는 그러한 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모네라고 하고, 한자 말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양봉면 입천인데 입자가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설립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열십자 두 개 쓰는 스물립자로 써서 입천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또 여쭤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문회의 자갈벌이라고 저는 풀이하고 313페이지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낭에 지니시던 했는데, 이것은 이분이 가지던 이상적인 부분, 이상향을 추구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 그것을 이야기해서 313페이지 맨 밑에 부분을 보면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일에 길고 짧음이야 마음이 정하는, 제가 봤을 때는 지향점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심행과 비슷한 의미로 보거나 아니면 심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마음의 지향점이라는 부분으로 풀이를 하고, 그 부분이 창기파랑가에서 언급되었던, 경덕왕이 직접 언급했던 기파랑이 가진 큰 뜻, 그것을 바로 기의 심고라는 표현과 연관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314페이지, 오늘 지금 토론 맡아주신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셨는데, 화판이라고 하는 게 또 난해구였습니다. 화판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또 양주동 박사님, 그 다음에 김한진 박사님도 생각이 다르셨고, 저는 이것들에 대한 쓰임의 용례를 한번 찾아보다가 315페이지에서 기존에는 이 부분을 화랑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냥 풀이를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진 박사는 그것을 잣나무 가지의 뾰족한 모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오셨는데, 그 다음에 일부 학자들께서는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등이 병부령 김군관 장군을 이야기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이 화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화 했는데 오는 5 숫자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화판이라는 쓰임이 오화판사라고 하는 당나라 때의 어떤 판관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문서에도 이일로가 써놓은 것을 보거나 하다 보면 사자가 떨어지고 오화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문 2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판이라고 하는 것, 신원서판 할 때 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 작품을 해석해 본다면 사실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기파랑이 가졌던 어떤 고고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작품이었는데, 그것들이 3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서사인이라든지 여기에서 쓰이는 이 지조가 높고 그 다음에 맑은 형태, 그 다음에 문장을 갖추고 이러한 사음부의 기강을 이야기할 때 3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승정원 일기나 이런 데서도 사실 당나라 때부터 쓰이던 오화판사의 개념을 가지고서 자세히 설명해 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기파랑의 인격과 품성을 그냥 번박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파랑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명료한 판단과 그 다음에 고고한 지조, 그 다음에 빼어난 결정력,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면서 활용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316페이지 그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들을, 승정원 일기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 보면 문학적 의미인데, 이 작품은 물에 비친 달, 그냥 단순히 저는 석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에 비친 달을 이야기할 때는 깨끗한 것, 물속의 달 같은 의미여, 이런 비유가 많아서 그렇다면 이 기파랑에 있어서는 견주어지는 것이 높은 잣가지와 그 다음에 물에 비친 달의 모습,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 부분뿐만 아니라 꼿꼿함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320페이지 바로 넘어가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화랑세기의 자료를 좀 활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화랑에게 요구했던 갖가지 덕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깨끗한 절개, 그 다음에 판결이 흐트러지지 않음, 그 다음에 청렴과 결백,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기파랑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가면 이 화랑 기파랑에 대한 평어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맑음, 청렴한 공정, 그 다음에 높은 뜻, 그 다음에 지조 절개, 이러한 부분과 판단력, 결정력,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죽은 다음에 추모의 의미로 쓴 작품이라기보다는 경덕왕을 향한 하나의 추천사처럼 쓰이는 작품이 아닌가. 사실 화랑색이나 삼국사기에는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화랑 가운데서 빼어난 사람들을 천거하여서 조정의 관리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발견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추천의 의미로 읽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22페이지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했는데, 빨리빨리 했던 이유는 토론자께서 짧게 토론문을 작성하셔서 저는 좀 봐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봐준 게 아니었습니다. 답을 해야 될 게 참 많아서요.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발표가 이제 늘 이제 반갑게 읽고 흥미롭게 읽는데요. 이번 발표문 같은 경우 4가지 정도 저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는 향기파랑과는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각주를 상당히 이렇게 이제 많이 달는 그런 이제 방식을 제가 지난번 논문에서 한번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인용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빌려와서 자기의 논지를 강화하거나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인데, 자기 말과 남의 말을 이제 분명히 구분을 하는 그런 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생님의 주장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다른 분의 말을 가지고 온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분이 모호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걸 일단 여쭙고 싶었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글의 어떤 논지 전개에 있어서 화랑세기를 어떤 기파랑의 인품을, 또 화랑의 어떤 성격을 이제 규명하는 어떤 하나의 근거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화랑세기가 이제 그 노태돈 선생님이나 이종욱 선생님의 어떤 그 진서 위서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간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인데, 즉 위서인 것으로 가닥이 거의 잡힌 상황인데, 그러한 어떤 박창화의 소설 속에서 소설집에 끼어있던 그러한 자료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근거로 삼아야 될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화랑세기를 왜 진서로 보고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선생님의 향찰의 해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방향이시냐면은, 대체로 이제 한자로 이제 본 뜻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보자라는 그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방향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가령 이제 처음에 나오는 뭐 열침에 이것이 오열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는 것이라든지, 뒤에 화판을 그렇게 또 그 중국의 어떤 그 관직의 용례로 보시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향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몇 가지 용어의 혼란이 저를 좀 사실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훈독, 또 훈차, 음차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제 훈차가 전혀 아닌 그런 상황,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훈차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는 뭐 열침에 같은 것을 오열을 가지고 흐느껴봄이라고 보시면서 이것은 훈차다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오열 혹은 열오라는 것은 그냥 한문입니다. 한문이고, 그것을 읽는 방식은 뭐 오열로 읽으면 음차인 것이고, 그 음독인 것이고, 또 그 흐느껴라고 읽으면 훈독인 것이 그냥 한자인 것인데, 일반 한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휘에 대해서도 훈차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훈차라는 것은 너구리 같은 것을 이제 옛말로 표기할 때 너여자를 쓰고 옛고자를 쓰고 이지리자를 써서 너골이라고 할 때,
그 처음에 있는 너여자를 써둔 그 글자를 여고리로 읽으면 그것은 이제 음차가 맞지만 너고리를 읽을 때 즉 너의 훈을 빌려서 전혀 뜻과 관계없이 발음 기호로만 쓸 때를 훈차라고 하는 거죠. 즉 의미가 죽어버린 말에 대해서는 것이 훈차가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미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훈차로 보고 계셔가지고 향찰에 대한 그 표기법의 기본적인 어떤 그 비분 그것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질문은 그 화판 역시 화판입니다. 화판이 사실 이제 그것은 뭐 여러 번 이제 검토가 됐던 그런 글자입니다. 화판을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회독에 이제 넣지 않고 있는 그거야 뭐 사고 전서라든가 구글링만 해도 화판은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독에 끌어들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께서 이번에 또 그걸 공교롭게 여기 해독에 이제 끌어들이고 계신데요. 끌어들이지 않았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신라 시대에 그런 관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관직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이 창기파랑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도 문화상으로도 어떠한 비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 해독의 장으로 이제 끌어들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것을 이제 선생님께서는 끌어들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두 가지 상황, 의미상으로 맞지 않다, 문화적으로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맨 먼저 하신 말씀은 사실은 뭐 잘못하면 표절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던 말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인용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논자들이 했던 연구들 가운데서 상당히 인정해야 될 부분 또 인정하면서 넘어가는, 처음에는 다른 의도로 출발했더라도 갔다가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다 보니까 생긴 오해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1차 원전들을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논지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서 그 활용 가치가 높은 것들은 그렇게 바로 인용을 해버리다 보니까, 근데 전부 다 중간중간에 다 각주는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조금. 각주 3번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각주 3번 어디서부터가 이제 선생님의 말씀인지 혹은 각주 3번에 달려있는 그분의 질문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지금 3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안이 해놓은 거, 요게 사실 안자가 의문의 뜻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예문 2번이 사실은 다른 분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저는 각주 처리가 돼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으로 읽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요걸 끌어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의견처럼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랑새기에 대한 2번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박창화라는 분이 역사학계에서도 최근에 고려대학에서도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했고 박창화를 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읽었는데, 1920, 30년대 한 20년간 국내성에서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그곳을 이걸 창작을 했는지 아니면 옮겨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최초의 과정들이 잘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논란이 많은 겁니다. 역사학계에서도. 근데 제가 그냥 단순히 찾아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도대학에 있는 한적 분류표를 보니까 거기에는 고려 풍속기, 이 고려 풍속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송나라 때 고려에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 좀 구해오라고 자신한테 이야기했을 만큼의 자료거든요. 그게 거기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화랑색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창작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최소한을 활용한다고, 이 화랑들의 어떤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 인품에 대해서도 좋은 점만 써놓은 게 아니고 또 나쁜 점들도 써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 화랑에 대한 풍속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조금 활용했는데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4번의 화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요 작품에 들어갈 수 있는 매끄러운 풀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자료들이 있는지는 저도 한번 계속 찾아볼 것이고요. 일단 거기 화랑색에 보면 화주, 주인 주자 쓰는 화주라는 또 표현이 있어서
이 화랑의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이것을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참 고민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일차적인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분도 다른 혼차 부분에 대해서는요, 훈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쉬운 작품으로 서동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선화공주라고 하는 것은 음차를 한 것인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주은이라고 하면 주는 훈차, 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음차,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 훈차, 훈독, 요것은 제가 용어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넘어갈 때 한자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것이 우리말로 풀어내는 단계도 있을 텐데, 띄어쓰기의 단계, 즉 이 단어의 어떤 개념일 때 앞부분은 훈독이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 뒤에 부분 는이라든지 아니면 뭐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독을 하는 부분이라서 단어별로 하나의 공식처럼 그렇게 읽어 나가서요. 그게 이 국악을 쭉 해오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사실은 그걸 해낼 능력은 없습니다. 없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당황스럽고 힘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많은 이 해석을 해놓은 것들에 기본해서 보았을 때 그러한 규칙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은 훈독,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문법사 부분은 음독, 이러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해독에 대해서도 쭉 해독해온 것 가운데서 보편적인 해독이 무엇인가에 좀 따라가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국어학적인 연구에 지금까지 해독의 활용인 거죠. 제가 그것을 또 단계 해서 문법적으로 설명해내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해놓은 것들이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많으니까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오해도 좀 생길 수 있었나 봅니다. 예.